수능 특강 131페이지 9강 사람의 유전.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제 배울 거냐면 사람 유전의 이제 연구 방법.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멘델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거 이제 정리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사람 유전의 종류를 이제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별로 유전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염색체 유전과 그리고 성염색체 유전 이렇게 나누어서 원리와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하나냐, 여러 개냐, 에 따라서 하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 개면 뭐라 부르겠어? 그렇지. 다인자 유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강 사람의 유전에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려워요. 자,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 한 세대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세대가 길어. 그래서 이 여러 세대에 걸친 유전 현상을 관찰하기가 어려워. 우리 이것을 관찰해서 연구하는 것도 누구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대가 길고 직접 이렇게 관찰해서 연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자손의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통계를 내더라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자, 그리고 임의교배가 불가능하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원하는 형제끼리 이렇게 이제 뭐 결혼을 시킬 수도 없고, 그죠?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형질들이 복잡하다. 유전자의 수가 많다. 그래서 발현 결과를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규칙성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유전 연구가 어렵다. 하지만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사람의 유전 연구를 왜 하겠어?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유전 현상의 원리를 알고 이것에 이제 의한 유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 연구가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렵지만 우리는 연구를 해야 한다. 그럼 연구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가계도 조사. 가계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 가계도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쌍둥이를 연구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집단 조사를 하는 방법. 음. 자, 세 번째 집단조사 이게 간단하니까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집단에서 어떤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를 조사하고 또는 통계를 내고 이렇게 유전 형질의 특징과 분포 등을 알아내는 연구가 집단조사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계도 조사 이건 이제 가계도를 가지고 이제 유전자의 전달이 어떻게 되는가, 유전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가계도의 기호, 이거부터 이제 뭐 살펴볼까요? 네모가 남자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여자이다. 직관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이 가계도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결혼한 사이는 이렇게 짝대기로.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렇게 그린다는 거. 그죠?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들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쌍둥이 중에서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그냥 형제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쌍둥이는 이제 여기에서 동시에 가지가 나오는데 일란성은 하나의 수정란에서 둘로 갈라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는 한 번에 태어났지만 어쨌든 두 개의 별도의 별개의 수정란이 이제 발생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란성은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그래서 쌍둥이는 사실 우리가 문제를 직접적으로 푸는 데 있어서는 잘 등장하지는 않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것을 한 번 들어두면 잊어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계도의 기호 살펴봤고,
보통 우리가 정상이다, 형질 발현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이게 이제 형질이 발현된 형질이 보통 유전병일 때 정상과 형질 발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 또는 이제 병이 아닌 경우 이렇게 이제 하얀색과 그다음에 이렇게 색이 칠해진 거 병이 아닌 경우 뭐 쌍꺼풀, 외꺼풀 이건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쌍꺼풀은 뭐 이렇게 색을 안 칠하고 색을 칠한 것은 외꺼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그때그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보고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 여기 뭐 로마자가 나와 있어요.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제 사람의 유전, 어떠한 형질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실제로 가계도를 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건 뒤에서 우리 다시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하는 방법. 자, 쌍둥이 연구. 이건 이제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어떤 형질이 발현이 될 때 그 일치율을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 형질에 발현이 되는 데에 유전의 영향이 큰지, 뭐 환경의 영향이 큰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의 수정란이 이제 포배기에 두 개로 분리가 돼서 발생이 되는 경우 이것은 일란성. 말 그대로잖아요. 수정란이 하나. 일란성 쌍둥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죠. 그죠? 유전적으로 동일해요. 근데 일란성은 뭐야? 수정란 자체가 두 개야. 그래서 이게 각각 발생하는 거고요. 이란 수정란이 두 개, 이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가 유전적으로 비슷한 정도는 형제자매끼리 비슷한 정도하고 똑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형제자매. 그러니까 동시에 태어났으니까 쌍둥이라고 부르지만 서로 닮은 정도는 일반 형제 자매하고 똑같은 거다. 이해되겠죠? 음. 자, 여기 이제 일란성 쌍둥이와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X축은 일치율, 그리고 이제 Y축에는 각각의 뭐 형질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 같은 경우에 다른 두 개에 비해서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란성 쌍둥이 일치율이 거의 100%잖아요. 그래서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정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치매에서 일란성이 이렇게 더 높다. 알코올 중독보다. 그래서 치매가 유전적 요인이 어 이제 좀 더 많이 작용한다. 유전적 영향을 좀 더 받는다. 뭐 요런 정도의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132페이지. 자, 우리는 이제 멘델 법칙 여기 이제 들어갈 건데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의 이제 유전 용어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갈게요. 계속 이제 쌤이 설명하면서 사용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거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자, 제목도 쓰고 할게요. 자, 유전 용어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형질입니다. 형질. 자, 이것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뭐 특성, 특징,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어떤 특성, 특징.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BO식 혈액형 이런 식으로 형질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질 말고 대립형질. 자, 대립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질이 나타나는 형태. 그러니까 ABO식 혈액형을 예로 들면 뭐겠어요? 대립형질은 그렇지. A형, 뭐 B형, O형 이런 식으로 뭐 AB형도 있으니까 다 쓸게요, 그냥.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대립형질이다. 또는 다른 거, 뭐 쌍꺼풀이 있고 그다음에 외꺼풀 없는 거. 그러니까 쌍꺼풀, 외꺼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대립형질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전자형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는 한 가지 종류의 유전자에 대해서 항상 유전자 몇 개를 가져요? 두 개를 가져요. 그치? 왜 그래? 우리는
항상 상동염색체 쌍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동염색체를 가지면서 어떤 한 종류의 유전자는 반드시 두 개씩 쌍으로 갖게 돼 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두 개를 기호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유전자형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혈액형 얘기하고 있으니까 유전자형, 뭐 AA, 그치? BB 또는 뭐 BO 등등등. 이런 것이 바로 유전자형이다. 자, 뭐 또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맨델의 완두, 완두의 모양 해가지고 둥근 모양은 라지아, 그 다음에 주름진 모양은 스모랄 이런 식으로 불렀었는데 이제 요거를 기호로 두 개를 갖고 있는 거 라지알 스모랄 또는 뭐 스모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유전자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두 개고 대문자, 소문자 사용하는 경우 이제 우성을 나타내는 것이 대문자로 보통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성인 것은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AB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열 관계가 AB 같은 경우에 이제 둘 다 우성이란 말이야. 그치? 둘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아니라 이런 기호로서 또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표현형. 자, 표현형. 자, 이렇게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때 유전자형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치? 어떤 형질이 표현된 형태. 이게 바로 표현형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 표현형, A형, 뭐 B형, O형,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완두의 모양으로 친다면, 어때? 둥근 모양 또는 주름진 모양. 근데 이제 한글로 쓰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기호로 둥근 모양 표현형은 라지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때의 라지알은 유전자가 아니라 표현된 것을 표현형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주름진 것은 스몰알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제 이런 것을 표현형 되겠죠. 자, 그다음 우리 대립 유전자 이건 앞에 염색체 구조 하면서도 배웠었는데 대립 유전자 어떠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이제 가지수, 그치? 그러니까 유전자의 종류 하면 뭐 혈액형 유전자, 쌍꺼풀 유전자, 완두의 모양 유전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유전자의 종류가 되면 이 한 종류의 유전자의 이 다른 가지수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대립유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립유전자, 라지알, 뭐 둥근 모양이라면 라지알 또는 스몰알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A유전자, B유전자, O유전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대립유전자의 수가 두 개인 경우도 있고 대립유전자의 수가 이렇게 세 개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이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복대립 유전이라고 불러요. 복대립 유전. 그리고 각각 유전자는 이제 복대립 유전자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복대립 유전자, 그러니까 ABO식 혈액형의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종류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개체는 반드시 대립 유전자를 쌍으로 두 개만 가져야 되는 거죠. 그치? 왜? 상동염색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대립 유전자 종류가 세 종류라고 하더라도 이걸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잖아. 그치? 하나의 개체는 이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만 갖는다. 상동염색체 이렇게 두 개만 가지니까요. 그죠? 대립 유전자.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뭘 정리해 볼까요? 이거 지워졌네. 자, 유전. 그 다음, 우리 동형접합. 자, 이러한 또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동형접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같은 모양이 붙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겠어? 유전자형이 이렇게 같은 게 두 개인 거. 이것을 동형접합이라고 합니다. 또는 호모 이렇게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스몰알, 그다음에 라지 이제 A 뭐 혈액형일 때 뭐 AA 또는 뭐 BB 이런 식으로 같은 거. 자, 그다음 이형접합은 우리가 다른 말로 헤테로 이렇게 불러요. 다르다는 뜻이고 같다는 뜻이에요. 자, 이형접합 라지알, 스몰알, A, B. 또는 뭐 BO 뭐 이런 식으로 이형접합 동형접합,
되겠나요? 자, 그리고 동형접합 이것은 또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순종이라고도 얘기해요. 순종. 대립전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걸 순종이라고 또 이제 표현을 하고 이형접합은 뭐라고 하느냐? 잡종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우성과 열성 이거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성과 열성.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잡종의 유전자형일 때 겉으로 표현이 되는 유전자. 이것을 우성이라고 하는 거죠. 유전자, 그러니까 우성 유전자가 되는 거고, 이 대립형질은 우성 형질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잡종의 유전자형일 때 표현되는 것, 이것을 우성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열성은 반대로 오겠어. 잡종의 유전자형일 때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을 열성 유전자라고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유전 용어들을 정리해봤고, 다시 132페이지에 멘델 법칙에 따른 유전 현상의 이해, 여기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우리 이거 우열의 원리,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마칠 거고요.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 분리의 법칙부터 다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멘델 법칙. 멘델은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완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고, 이제 이 완두를 골라서 실험을 하게 된 게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완두가 이제 유전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좋은 재료야. 그러니까 이제 좋은 재료인데 그러한 재료로서 좋은 이유는 일단 대립 형질이 뚜렷해요. 대립 형질이 뚜렷해. 그러니까 둥근 모양, 주름진 모양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이런 대립 형질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대립 형질들이 되게 많아서 연구하기에 좋았고 그리고 세대가 짧아. 그러니까 연구하기에 좋지. 그래서 맨델은 10년 이상 완두를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한 거고, 연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분리의 법칙이나 또는 독립의 법칙이나 이런 법칙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세대가 짧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열의 원리 볼까요? 우열의 원리, 이건 이제 별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열의 법칙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우열의 원리,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우열의 원리,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잡종의 유전자형에서 표현되는 게 우성, 숨어 있는 게, 표현되지 않는 게 열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열이 있다. 자, 여기 볼까? 순종의 둥근한두 라지알과 순종의 주름진 한두 스모랄을 교배하면 자식에서는 이제 자식의 유전자형은 반드시 뭐가 돼? 그렇지. 둥근한두에서 라지알만 받고 여기에서 스모랄만 받으니까 자식의 유전자형 라지알 스모랄이잖아요. 100% 잡종만 나오지. 이 잡종에서 보니까 이제 둥근 한두들만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둥근 모양이 우성이구나. 숨어 있는 주름진 모양은 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열의 원리. 근데 이 우열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 이제 이것에 위배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우열이 분명해요. 어, 우열이 분명한 경우, 이렇게 우열의 원리 얘기하는데, 이제 우열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불완전 우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이제 중간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중간유전. 이게 중학교 때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빨간 꽃과 흰 꽃을 교배했을 때 분홍색 꽃이 나오는 중간 형질이 등장하는 거, 이것을 중간 유전이라고 하고, 이런 이제 유전은 우성이 불완전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완전 우성이다. 그래서 이제 우열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런 중간 유전.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항상 내가 이제 예시로 드는 거, ABO식 혈액형 나오죠. 자, ABO식 혈액형에서 얘기하는 것, A와 B의 관계. 얘는 둘 다 표현이 돼.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공동우성이다. 또는 뭐 동자를 생략하고 공우성이다. 둘 다 우성이다라는 뜻. 어,
그래서 불완전 우성인 경우 중간 유전 이런 유전도 있고 그리고 공동 우성인 이런 유전도 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성과 열성이 나타나는 이러한 이야기 이 모열의 원리. 자, 되겠죠?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내일 분리의 법칙부터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